저는 장곡마을교육공동체 교사 박현숙이자 현재는 김포 양도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숙입니다. 마을교육 과정과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제 경험, 제가 학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처음에 생겼을 때하고 지금 의미가 좀 달라졌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잖아요. 자연도 하루하루가 변하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 내일의 내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도 떨어져 나가고 생각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개념이 생겨났을 때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담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 개념이 커져간다거나 사그라진다거나 확장된다거나 아니면 변형된다는 것, 이게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도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자, 아니면 마을의 교육, 아이들의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애써보자, 이런 작은 개념으로 생겨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가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많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왜 마을이 학교가 하는 일을 도와야 하지? 그러면 학교는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의문과 궁금증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그런데 좀 더 확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 교육을 위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합심해서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에 사는 구성원들이 교육적인 성장, 생태적인 성장, 민주 시민으로 함께 성장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살만한 마을이 되겠는가, 이렇게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굳이 학교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라든가, 학교가 왜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의문이나 구성원과의 갈등, 그런 거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조건을, 전제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마을교육 공동체의 그 성장, 처음에는 그 초창기에는 아마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확장이 되고 갈등을 겪고 갈등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그 필요 조건이 갖춰지고,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충분 조건을 갖춘 그 상황에서 좀 더 확장적이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그러면서 모두가 성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마을 구성원의 행복한 삶,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학교를 슬림화하고, 그리고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교가 협력하며 시작할 때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학교와 마을이 현재 가진 그 자원을 가지고 소박하게 시작하고, 그리고 성장 세대를 위해서 학교와 지역이 서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교육청, 지자체, 파트너십을 같이 구축하지만, 그 속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재정이 끊기면 이 마을교육 공동체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 주어지는 재정으로 시작하겠지만 그 또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재정적 지원을 그 어느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거죠. 이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다 동의하시고 지금 시도를 하고
열심히 하시고 계실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저는 학교 슬림화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그동안 마을에서 지녔던 교육적인 그런 기능, 위치, 권위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은 전문가인 교사가 해야 한다. 그래서 마을에 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 미래 교육이라는 관점, 교육 생태계라는 관점, 지역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을 학교가 독점한다는 게 그게 정말 미래 사회를 위한, 미래 학교를 위한 것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슬림화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조건은 앞선 지역의 프로세스 따라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선 지역이나 잘 되는 지역에 가서 배우러 가고 배워오기도 하죠. 또 배운 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변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여러 그 단체 혹은 주체 이 부분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그 어떤 갈등은 반드시 있겠죠.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필요 조건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충분 조건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래 하지 말자 하고 버리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이 갈등을 그 주체들이 서로를 믿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추고 그러면 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천을 하다 보면 핵심적인 가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아마 동의가 되고 그 동의된 부분이 그 지역의 프로세스로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필요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는 충분 조건인 거죠. 아마 이 정도 됐다면 지역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잘 그 뿌리를 내리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마을 교육 공동체는요.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죠. 뭐 작게는 뭐 마을 축제도 할 수 있고요. 크게는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거겠죠. 그 바뀐 문화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민 자치가 아마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로 출발을 해서 그 자치를 조금씩 나간다면 그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좋은 사회, 아무리 좋은 마을이라고 해도 그 마을에 진정한 민주시민, 민주정신 그런 게 없다면 자치도 될 수 없고 대안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가장 안전한 지역이 결국은 우리 마을이잖아요. 마을은 비대면이지만 결국 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만남이 가능한 데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행복도 만들 수 있고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도 있고 내가 그 민주시민이 돼서 우리의 자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미래사회이고 우리가 바라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교육과정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시흥에서는 제가 한 20년째 살고 있어요. 시흥에서 교사를 하다가 인사 규정이 바뀌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김포로 가 있는데 그 전에 시흥에 근무할 때는 제가 하는 일조차 그게 진짜 마을교육과정이란 사실을 못한 적이 많았죠. 그런데 김포로 가서 올해 교사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여기서 하면 마을교육과정이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 그게 마을교육과정이 아니구나. 그런 걸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1학기 때 온라인 클래스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일단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마을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 3주 만에 학교에 온 민수. 수행평가 할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수행평가를 봐야 한다니. 잘 볼 수 있을까? 이거 수행평가. 야, 누가 학교에 걔를 데려왔니? 쌤, 쟤는 왜 저거 보고 해요? 그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했잖아. 이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7강에서 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12, 13강에서 줄거리랑 추천하는 말 쓰고 그리고 지금 말하기 원고 쓰는 건데 그 전부 다 했던 거 다 가져와서 다 참고해도 된다고. 아, 표정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단어에 대해서 저리 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민수 뭐하냐? 민수네 아빠가 공부하는 민수를 보고 곁으로 다가간다. 아, 웬일로? 국어 수행 망쳤어. 단어란 왜? 실제와 아니 국어가 이거 수행이 온라인 강의 다 듣고 이 활동도 다 써야 된대잖아. 짜증나. 안 들었었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들으면 되지. 만점의 그것이 아 이걸 다 언제 하냐고. 10점을 맞았어요. 열심히 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정말 잘했네. 너무 훌륭한 점수. 다시 3주 만에 온 학교. 자, 오늘은 2차 수행평가예요. 지난 시간 했던 거 반어적 표현 활용해서 포토 에세이 쓰는 거 기억하시죠? 자, 또 수행평가다. 민수. 이번 수행평가는 자신 있어 보인다. 쉽네. 내용 괜찮은데? 그 조건이 반어적 표현 쓰는 거니까 이 사진은 지금까지 동영상 보셨죠? 이 동영상을 왜 만들었냐면요. 1학기 때 그 수업을 원격으로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온라인 클래스에 수업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활동을 한 다음에 자신들이 한 활동 그 결과물을 과제 제출방에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죠. 아이들이 동영상은 플레이 해놓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동영상은 봤는데 과제 제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한 반에서 적게는 뭐 한 3명, 많게는 8명까지 나오더라고요. 30명 중에 8명이면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뭐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 애들은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요. 뭐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학교로 나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보고 안 내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뭐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결과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1학기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이제 2학기 때도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동영상을 잘 보고 활동을 잘해서 올려야 여러분 뭐 학업에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잔소리를 어떻게 동영상으로 할까요? 진짜 제가 이렇게 쫙 출연해서 야, 해! 뭐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인생극장? 그런 거를 패러디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보고 나서 자기 1학기 그 동영상으로 활동했던 그리고 수업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를 하라고 활동지를 줬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 동영상을 본 다음에 자기 성찰을 하고 그 성찰한 내용들을 쭉 이제 과제방에 올려놨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양도중학교 교사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속상한 지점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동영상을 착 열어봤을 때 그냥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런 드라마 같은 거를 올려놓고 우리한테 성찰을 하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가 이 장곡동에 있는 장곡중학교나
은곡중학교, 장곡고등학교의 교사였다면 과연 아이들한테 이 동영상이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으로 등장한 이 서민수나 고들풀 학생은 시흥시의 마을 교사거든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수업할 때 와서 같이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영상이 찍힌 이 장소, 장곡에 있는 마을 학교예요. 자기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민수라는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 공부하는 그 장소도 장곡 마을 학교에 있는 뒹굴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아빠로 등장하는 민수야 너 뭐하냐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은 장곡 마을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신문 편집하는 거 가르쳐 주러 오시는 마을신문의 편집장님이시기도 하시죠. 이게 장곡에 있는 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펼쳤을 때는 웃음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다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아는 장소, 그 속에서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너 동영상 안 보면 안 돼. 그러면 수행평가도 망한단 말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교육 과정이 뭐냐, 마을교육 공동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동영상이면 바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닌 곳, 마을에 대해서 뭐 그 어떤 연관이 없는 자료나 교재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그게 그저 교재일 뿐이죠. 그런데 내 삶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내 삶과 관련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장소에서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마을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수업 속에서 이야기 됐을 때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길에서 마을 선생님을 만나면 이야기할 거예요. 선생님, 저희 국어 시간에 선생님 동영상으로 봤어요. 나중에 저 영화 찍을 때 쌤 꼭 캐스팅 응해 주셔야 해요. 이런 캐스팅 제의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 몰랐던 학생이 서로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물어볼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런 데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모둠 활동할 때 여기 가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요, 마을교육과정이란 아주 단순하게는 마을의 자원, 마을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함께 하는 협력의 차원, 초보 수준이겠죠. 그렇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다시 마을로 나갔을 때 마을에 있는 사람, 마을에 있는 자원과 자신의 삶을 연결 짓는 거, 이거는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단순히 마을 자원이 교재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그 교재를 통해서 마을로 나가서 그 자원과 그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그 더 넓은 의미의 마을 교육 과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자체가 마을이 아이들의 삶과 연관이 되고 연결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마을의 주민으로서 다시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이 되는 배움이 삶, 이런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장곡이라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의미, 그리고 의미의 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장곡중학교에서 펼쳐지는 창의 체험 활동 중에 특색 활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교과통합 프로젝트예요. 창의 체험 활동이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뭐 자치나 동아리 이런 것들로 펼쳐지죠, 봉사. 그런데 장곡에서는 특색 활동으로 벼농사를 해요. 벼농사를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선택했다. 아마 민원의 여지가 있겠죠. 왜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벼농사를 시키느냐 학교에서, 이런 뭐 의문?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일하러 학교 오지 않았어요. 배우러 왔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하는 활동의 정당성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아,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은 의미가 있는구나.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당성이 부여되면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많은 학생들 중에 일부분은 나는 점수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수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업 참여에 소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업의 정당성이 부여되면 거기부터는 점수하고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정당하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해요. 그러면 수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요. 이 수업 정당해 하고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수업으로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면 돼요. 수업으로 깨닫게 하는 방법은 각각의 수업에서 그 정당성이 확보된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면 되거든요. 자, 이 학교 교육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 농사체험 프로젝트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창의체험 활동을 통해서 쭉 연결돼서 1년 내내 펼쳐지죠. 국어에서는 왜 우리가 벼농사를 해야 되지? 도시에서 논농사가 왜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읽고 말하고 발표하고 그러면서 아,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이런 게 있구나 느끼게 하죠. 과학 시간에는 식물의 구조와 특징, 기능 이런 것들 속에서 광합성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벼농사 할 때 아, 벼들이 광합성을 하고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는구나.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과학 선생님이. 하루는 장마가 졌는데 교실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침울한 표정을 짓고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 이렇게 장마가 지면 우리가 심은 벼들이 광합성을 못 할 텐데 나중에 곡식이 잘 안 달리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 과학 선생님 10년도 넘게 과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광합성을 벼와 연결 지어서 걱정하는 거 처음 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대요. 아, 광합성은 그 식물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작물과도 관계 있고 학교 화단에 그리고 집에 심은 화분에도 일어나는데 왜 한 번도 아이들은 광합성을 배우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가? 그 이유는 아이들이 직접 깨닫고 느낄 수 있게 체험이 연결된 그런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고 교과서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광합성 자체가 내 삶이라는 걸 못 깨달았던 거구나. 내 잘못이다 하고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마을교육과정, 체험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이유는요. 교과서에서 만나고 수업에서만 다루어지면 그건 단순한 지식일 뿐이에요. 그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 지점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창의체험 활동에서 아이들이 벼농사를 하면서 광합성을 배우니까 아, 이게 우리가 심은 벼가 광합성을 해야만 나중에 나달이 열리는구나 라고 연결을 지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벼를 생산하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그 동네에 팔려면 상품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죠? 동네에서 팔아야 되죠. 어떻게? 마을 축제에서 팔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판 돈을 우리가 어떻게? 기부를 하자. 어떤 기부를?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가 아, 우리 2학년 언니 오빠들이 그 수요 집회에 가는데 그때 평화기금에 기부하게 하자. 그러면 그 돈을 2학년한테 주겠죠. 이런 식의 1학년들이 생산한 쌀 판 돈을 2학년들이 가지고 가서 기부를 하고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에는 아이들이 그 생산한 그 쌀로 가래떡을 만들어서 급식에
후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1, 2, 3학년들이 전부 먹지만 다 알죠. 아, 이거 1학년 애들이 생산한 쌀이야.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놓고 옥상에서 얼차례를 시킨다던가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그 후배들이 생산한 쌀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후배들이 그 어떻게 모은 돈 그런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선배들 그런 입장에서 후배들을 얼차례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욕이라든가 행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어요? 어떤 뭐 과목으로 인성 교과라든가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실제로 교육 과정 속에서 수업 속에서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각 과목에서 펼쳐지는 그런 활동지예요. 과학 시간에 광합성을 공부하는 그런 활동지에 보시면 농사하는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농사 앞으로 지을 건데 이런 활동이 펼쳐지고 그 속에 광합성은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창체 시간에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벼농사의 의미는 어떻고 그게 우리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며 도시 농업은 이렇게 중요한 거란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마을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 수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아, 도시농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벼농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펼쳐지는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런데요. 저희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잖아요. 근데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인데 과연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만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가 혹은 자유학기제가 진정한 꿈과 끼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할 때 저는 자유학년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학년제가 아무리 다채로운 그런 교육과정을 펼쳐 놓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으며 아이가 가진 그 끼를 전부 다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가진 그 끼라든가 그 꿈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모내기를 하는 장면, 벽시 뿌리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뭐 모판 뜯어서 옮기는 장면들이 보이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요. 교사들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극히 드물어서 그 1년 계획서를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 마을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서 농사 그 계획을 짜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계획서를 보고 다시 학교 교육과정에다가 그걸 반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농사를 저희는 지어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논에서 농사를 못 가르치죠.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아이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사와 마을 교사가 함께 협업을 해서 아이들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농사를 지으면 어떤 그 변화가 생기냐면 일단 저희가 왜 장곡에서는 벼농사를 교육과정에 넣었냐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학교 주변을 교사들이 어느 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아파트도 있지만 저희 장곡은 논도 많아요.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농부가 되겠다는 학생이 전교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학교 주변에 이렇게 논이 많으면 부모님이 농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그렇다면 농부가 되고 싶다는 애가 한 명 정도는 혹은 그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왜 생활기록부에 농부가 되겠다는 애가 한 명도 없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농사를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보거나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런 걸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에 농사를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에 그 벼농사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2년 정도 지났을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반응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죠. 어떤 게 있냐면요. 아이들이 창의체험 활동 시간에 벼농사하러 나가는 반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아이가 굉장히 그 날아갈 듯한 표정, 몸짓으로 학교를 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죠.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랬는데 애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쌤, 저 어저께 밤에 설레서 잠이 잘 안 왔어요. 왜? 오늘 농사 체험하러 가는 날이라서 너무 좋았대요. 놀랍지 않아요? 농사 체험하는 날이라 그 설레서 잠이 안 왔다는 애요. 근데 걔가요, 나중에는 그 자기 꿈을 적는 난에 농부라고 써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농사를 한 번도 짓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가 되겠다는 애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그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자기 가슴을 설레게 하고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면 그쪽으로 쭉 자기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면 행복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교과서나 학교 밖을 나가지 않은 교육과정 속에는 그런 가슴 설레는 그런 일들을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을 교육 과정이 펼쳐지니까 아이들이 그 마을 속에서 가슴 설레는 일들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1학년 아이들이 10월 달이나 좀 넘어가면 급식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냥 뭐 밥 먹고 남는 거 버리고 그랬죠. 근데 얘들이 수학을 한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귀한 쌀을 버리면 어떡하니? 먹을 만큼만 덜으라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혹은 담임 선생님이 잔소리로 잔반 처리 잘해라, 뭐 잔반 남기지 말아라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농사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서로 이야기하는 게 내면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밥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 다른 농사하고 다르게 저희 장국은 처음에는 포도 농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밭농사 하다가 논농사로 넘어갔어요. 진짜 농사꾼들이 보면서 저희들한테 교사들한테 바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벼농사 하다가 밭농사 하다가 특용작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교사기 때문에 뭘 몰라서 특용작물 하다가 밭농사 하다가 논농사로 넘어간 거죠. 거꾸로 간 거죠. 교육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적인 거 접근을 한 거고,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적인 효과로 볼 때 수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교육적인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죠. 벼농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느낀 게 농한기가 너무 길어요.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밭에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은 계속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셨죠. 교육과정 짤 때. 저희는 농한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을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아이고, 벼농사 농한기가 얼마나 긴데 아이들이 그동안 너네도 못 가고 이게 학교 수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그러면 아이들이 농한기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라. 뭐 모내기 축제도 하고, 모내기 축제를 하려면 풍물도 배우고 그 다음에 민속놀이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모내기 축제 하면서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교육과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이 사물놀이, 풍물을 배웠죠. 마을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민속놀이도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체육 시간에 하고 음악 시간에도 해보고, 그러면서 모내기 축제 직접 가서 미술 시간에 그린 이런 깃발 같은 거 들고 모내기 축제하고 1시간 동안 아이들이 뭐 즐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프로젝트 수업은요, 그 프로젝트의 효과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1학년 애들이 이 사물놀이, 뭐 풍물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음악실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로 옆반 3학년 교실이었거든요. 3학년 애들이 방해를 받았겠죠, 수업 시간에. 그런데요, 제가 그때 3학년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 풍물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수업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들었던 가장 감격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 국어 수업이 끝났는데 애가 저한테 한 소리는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인데, 나 아이들 그 풍물가락 다 외웠다? 하면서 덩덕히 둥딱둥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3학년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미웠으면, 싫었으면, 거슬렸으면 그런 발언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교육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루 종일 며칠씩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두드리는 풍물가락을 자기가 외워졌다고 얘기하는 걸 친구한테 건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기뻤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 속에서 살고 있구나. 사람들은요, 학교 공동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공동체는요, 그 정, 신뢰,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 아니에요. 그 후배들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껴야 돼 이렇게 하는 잔소리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냥 후배들이 풍물을 때려도 시끄럽지 않고 그냥 들어지는, 그리고 나도 그 풍물 때리는 소리를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되는, 그래서 그 소리가 즐거워서 어깨춤이 나는, 이게 저는 학교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억지로 뭐 만들어져라 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도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체 시간에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몹시 제한적이고, 그리고 잘 굴러가지 않죠. 평가라든가 그리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함께 굴러가야만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다가오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 활동지는 수학 시간에 만든 활동지고요. 수학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논농사도 짓지만 벼를 베어내고 난 다음 그 그루터기에 뭐 배추도 심고, 그리고 나중에 콩도 심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콩으로 장도 담그겠죠. 장 담글 때 장 담그는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그분은 날계란을 가지고 와서 그 소금을 푼 물에 띄우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날계란이 뜰 정도 물을 타라고 하시겠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1차 연립 방정식을 배우죠. 그러면 소금의 양은 X로 놓고 물의 양이 뭐 500ml일 때 소금은 얼마를 넣어야 하는가, 이걸 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장 선생님이 그 천일염을 타는 걸 설명할 때 아이들이 그래요. 연습장을 가져와서, 장 만드는 선생님은 할머니나 동네 어르신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애들이 이렇게 연습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소금의 양을 X로 놓아보세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 장독대에 들어간 물의 양은요, 양동이 몇 개를 계산을 하면 돼요. 양동이는요 1.5리터 이 병이 있죠? 이거를 몇 개 채워보면 곱하기 5예요. 그러면 양동이 하나당 그 5 곱하기 10개면 다시 10을 곱하면 되죠? 총량을 그렇게 리터로 나요. 이러면서 장 선생님한테 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킬로그램을 재가지고 이렇게 휘휘 저은 다음에 날계란을 딱 띄워 놓으면서 안 띄워도 됐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할머니나 어르신들이야 아니 X로 놓든 Y로 놓든 내가 X도 모르겠고 하겠지만, 또 그분들은요 아이들이 막 설명하니까 엄청 귀담아 들으세요. 연립방정식 안 푸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할머니, 어르신 이런 분들, 할아버지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자기들이 배운 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장을 만드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교사들이 지켜봤을 때 막 울컥하죠. 애들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어르신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어르신과 아이들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아이들이 마을 밖을 나가잖아요.
교사들이 자동차 타고 퇴근을 해도요. 그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만나면 할머니라고 인사 안 하고 선생님하고 막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마트에서도 서로 아는 척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마을교육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 생산하고 난 이 쌀들은요. 누가 제일 많이 사냐면 학교 교사들이 제일 많이 사요. 세상에서 이렇게 생산한 쌀은 여기밖에 없어요. 풀을 손으로 뽑는 풀이 어디 있어요, 피를. 근데 애들은 손으로 다 뽑았거든요. 그리고 벽실을 심었죠. 그 모를 사오지 않고 벽실을 심었고요. 그 심은 벽실을 이렇게 갖다 심고 모판을 뜯고 그리고 그거를 그 이양기로 심지 않고 손으로 다 심었고요. 풀도 손으로 다 뽑았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만들어서 생산해낸 쌀은 아마도 이 쌀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 쌀을 제일 먼저 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교육과정을 지원했던 학부모 교육과정 지원단 그분들이 사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쌀들은 축제 때 팔아요. 얘들을 상품으로 팔려면 미술 시간에 상품 포장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된 포장지에 쌀을 넣고 팔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 쌀판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회의 시간에 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는 불우유토끼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2학년 아이들이 수요 집회 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갈 때 우리가 이 판돈을 그 언니들 오빠들한테 드리자. 그러면 기부를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한 거를 가지고 2학년들한테 전달하면 2학년 아이들은 후배들이 그 쌀을 열심히 그 판 돈을 가지고 가죠. 근데 이게 2학년들이 1학년 땐 자기들도 그랬겠죠. 3학년들이 2학년 땐 또 그랬겠죠. 그러면서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했던 경험 쭉쭉쭉 이어오면서 그 후배들의 고마움, 또 내가 선배가 됐을 때 그 고마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을 축제할 때 창체 시간이라든가 미술 시간에 했던 깃발들을 가지고 마을로 저희들 축제해요, 같이 해요 하면서 알리는 활동도 하고 합니다. 조금 전에 축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축제는 학교 축제를 다 학교에서 하죠. 그런데 학교 축제를 학교 안에서 했을 때 하고요. 학교 밖 마을에서 했을 때 하고는 굉장히 그 느낌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오는 성장 그리고 마을과의 그 교류 이 폭이 아주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그 생산한 쌀을 학교 구성원들이 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아이들이 학교 축제를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쌀을 팔았을 때 그때 또 아이들이 깨닫는 게 있거든요. 학교 축제를 왜 마을에 나가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 마을에 나가면 아무래도 댄스를 한다거나 전시를 한다거나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만 봤을 때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가서 하면 막 어른들도 보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보고 하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을에 나가서 뭐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것도 또한 수업으로 펼쳐지지 않고 그냥 마을에 나가서 축제를 하면 아이들한테 반발이 오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마을에 나가서 축제를 해야 되는지를 수업으로 쭉 진행이 된다면 아이들은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교 축제를 마을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마을에 가서 마을과 함께 축제를 한 다음에 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요. 마을 사람들과도 함께 하죠. 그리고 이게 다시 수업 시간에 마을 축제에 대해서 자신이 한 행동, 활동, 그리고 우리가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찰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주는 게 마을 교육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활동지가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하는 활동이에요. 이게 따로 하는 활동은 아니고 전부 다 국어 시간에 해야 할 내용인데 단지 그 목표를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축제 때 했던 다양한 그런 매체를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마을 축제 리플렛을 가지고 리플렛에 나와 있는 주제를 보고 우리는 이런 주제였다.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참여했으며 어떤 마당이 제일 나한테 의미가 있었는가. 기사문 쓰기 부분에는 국어 시간에 기사문 쓰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자라면 마을 축제에서 있었던 내가 참여했던 부분을 어떻게 기사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수업을 국어 시간에 하게 되죠. 장곡에는 장곡타임즈라는 마을 신문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 신문에서는 마을 축제를 큰 특집 기사로 다루겠죠. 그러면 다시 국어 시간에 그 마을 신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죠. 교과서로 수업했을 때 아이들이 들어오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과서에 등장하는 글들이 재미가 없고요. 두 번째는 내 삶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글들이 교과서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재미가 없는 글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 공부가 얼마나 따분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참여했죠? 마을축제? 그리고 참여했던 그 기사나 내용들이, 사진들이 마을신문에 나왔죠? 이걸 가지고 국어 수업 시간에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삶, 내가 했던 거, 요런 게 그 국어 시간에 텍스트로 들어오니까 빠져나갈 가능성이 몹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기사로 접하고 사설로 접하고 특집호 칼럼으로 접하면서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는 이런 의미로 다가갔구나. 내 생각과 마을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잖아요. 국어 성취 기준에 관점 부분이 있거든요. 관점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로 접근했을 때와 내가 참여하는 참여자의 관점으로 마을 축제를 보는 것과 구경꾼의 마을 사람들의 관점으로 마을 축제를 본 관점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거를 신문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면 이렇게 같은 걸 보더라도 표현이 다르고 다가오는 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만날 때 관점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표현이 되는지를 애들은 깨닫게 되죠. 그러니 배움은 곧 삶,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는 다시 저희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의 교육 활동. 왜냐하면 또 느낀 바가 크거든요. 설명문을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활동을 했어요. 교과서에는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라는 그런 글이 설명문의 교재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문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문의 짜임을 알아야 돼요. 처음, 중간, 끝. 그리고 설명문에 사용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설명 방법, 정의, 예시, 분류, 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설명문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로 접하는 설명문은 공부하기 싫죠. 우리가 간지럼을 왜 느낄까를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국어교사가 이런 과학의 바탕이 되는 내용을 과학 선생님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좀 재미가 없겠죠. 전문적인 내용을 국어교사가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명 방법을 막 설명하다 보면 보기 싫은 설명문을 알고 싶지 않은 설명 방법을 또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원격 수업이잖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막 교과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옳아요? 아이들은 다 빠져나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제작해서 올렸거든요.
그 제작한 동영상은 뭐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세 대예요. 한 대는 산악용 자전거고 하나는 도로용 자전거고 하나는 생활 자전거거든요. 이 자전거 세 대를 설명하면 설명문인 거죠. 근데 세 대를 설명하려니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이 흥미도가 급속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활 자전거는 빼고 도로용하고 산악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문인 거죠. 책이라는 텍스트가 아닌 원격 수업에 맞게 동영상이라는 텍스트로 제작을 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고 이게 왜 또 저에게 깨달음과 그런 배움을 줬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지요.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좀 탄다 박이에요. 오늘은 자전거의 종류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자전거는요 보통 로드바이크, 산악용 자전거, 그리고 생활 자전거, 그리고 특수 자전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생활 자전거와 특수 자전거는 제외하고요. 로드 사이클과 산악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바이크는요, 이런 것처럼 로드바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트라이얼, 트랙,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게 이 로드 사이클이거든요. 이건 로드 사이클은 뭐냐면 도로를 빠른 속도로 탈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크로스컨트리인데요. 산악 MTB, 산악용 자전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산악용 자전거에도요, 이것처럼 MTB가 있고요. 크로스컨트리라고 하죠. 그리고 올 마운틴, 그리고 다운힐이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전거는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인데요. 오프로드, 그러니까 그 울퉁불퉁한 그런 비포장 도로와 산악 지형을 다닐 수 있게 만든 자전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전거도 일반적인 자전거처럼 핸들, 바퀴, 그리고 구동계, 그리고 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 사이클하고요, 산악용 자전거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일단 핸들이 있죠. 그리고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체,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동할 수 있는 기어와 페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로드 사이클은 핸들이 도로용 사이클과 산악용 사이클이 똑같은 핸들이지만 모양이 다르죠. 얘는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드롭바, 이거는 평행이죠. 그리고 그 프레임도 모양이 다르죠. 탑 튜브가 거의 평행한 데 비해서 얘는 사선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퀴는요, 도로 접지면의 그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그래야 속도가 빠르잖아요. 줄이기 위해서 얇은 데 비해서 여기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산으로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깍두기 모양의 바퀴에다가 넓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흔히 샥이라고 하는데요, 서스펜션이라고 해요. 그 도로용에는 이 서스펜션이 없어요. 그런데 산악용에는 있죠. 왜냐하면 충격을 흡수하면서 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에 다 있는데 저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앞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도로용, 그리고 산악용, 그리고 생활 자전거와 그다음 묘기용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도로용과 산악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떡하죠? 대신 고객님, 코로나가 지나야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달릴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슬픈 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가 빨리 지나고 우리가 여기다 바구니를 달고 열심히 도로를 속도를 내서 달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안녕. 내 자전거를 소개합니다. 영상 보셨죠? 제가 아이들한테 그 설명문을 애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 중간, 끝으로 쓰면 되고, 처음에는 뭐뭐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중간 부분에는 소개하면 되고, 그리고 끝부분에는 소개하였다거든요. 영상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뭐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잖아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끝나서는 소개했습니다. 뭐 대신이 고객님 뭐 달릴 날을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설명 방법 같은 경우에요. 제가 지금 만든 동영상에는 예시만 빼고 다 들어 있어요. 구분, 타임 트라이얼, 로드 바이크 이렇게 이게 구분이고요. 로드바이크와 그 산악용 자전거는 이런 점은 같아요는 비교, 그리고 이런 점은 달라요는 대조, 그리고 로드바이크는 이런 자전거를 말해요, 정의.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설명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했죠.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형성된 곳, 시흥 같은데 거기 교사라면 제 자전거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있는 자전거포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브이로그 만들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성 아저씨, 장사는 잘 되시나요? 오늘은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 이 자전거포에는 이 자전거 이거 있죠. 이러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었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띡 나와가지고 자기 자전거 2개 설명하는 거, 그것도 교과서 책 보는 것보다는 나았겠지만, 아, 내가 자주 가는 자전거포 이렇게 기름칠하고 자전거 펑크 났을 때 떼우고 하는 그 잘 아는 그 아저씨 자전거포에 가서 그 아저씨들 진열된 걸 보고 제가 충분히 구분, 분류 분석, 그리고 정의, 그리고 비교 대조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더 풍부한 자전거를 놓고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더 재밌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또 하교하면서 그 자전거포에 들러서 혹은 자전거 바람 넣으러 가서 그 자전거포 아저씨하고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봤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도 다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들은 다시 자전거포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바람을 넣을 때 미안해하지 않고, 아저씨가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의 그 어떤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펼쳐지려면 물론 마을 선생님들도 이제 학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유기적인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교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과서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마을에 있는 이 풍부하고 다양하고 오히려 아이들의 호기심과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가지고 설명문 수업을 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문을 쓰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설명문을 썼어요. 음악 시간에 아시아의 극음악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 시간에 배운 극음악을 가지고 배운 설명 방법과 그 배운 설명문의 짜임을
딱 적용을 해서 글을 한 편 쓰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아시아의 그 음악을 가지고 설명문의 짜임 그리고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썼어요. 이게 쓰면 끝이거든요. 국어 시간에 수행평가 10점 주면. 그런데 아이들이 쓴 작품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포 지역에 신문사를 이렇게 쳤더니 김포신문이라고, 물론 다른 신문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여기가 좀 더 영향력이 있어 보였어요. 많이 사람들이 구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신문에 냈거든요. 하나는 설명문 냈고요. 옆에 있는 김포신문은 1학기 때 했던 그 포토 에세이 쓰기를 냈어요. 아, 신문 나왔을 때 또 저 슬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부모 중에 김포신문을 보는 학부모가 도대체 몇이나 될까 하는 그런 슬픔?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는, 우리 학교가 위치한 동네는 땡땡동이거든요. 근데 김포신문은 김포시 전체, 이 많은 동이 다 포함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그 동네 사람이나 그 동네 학부모가 전부 다 본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 얼마나 이렇게 슬펐겠어요. 그런데요, 이곳 장곡동은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장곡타임즈라는 마을 신문이 있어요. 신문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나오는 게 신문이겠지만 마을 신문은 매일매일 나오기 어렵잖아요. 2주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땐 2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신문 여건에 따라서. 근데 뭐 어떻습니까? 이런 매체가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하고 기쁜 일인 거죠. 이 장곡타임즈라는 매체는요, 그 장곡동의 소식을 싣기도 하지만 보세요. 장곡중 면이 있죠. 응곡중 면도 있죠. 장곡고 면도 있어요. 그러면 장곡중, 응곡중, 장곡고의 학생 기자들이 이 신문을 만드는데 그 각각의 면은 장곡중 아이들이 만들어낸 각종 작품들, 수업 시간에 만들어낸 수행평가 작품들, 장곡중의 소식, 응곡중의 소식, 응곡중의 작품, 장곡고의 소식, 장곡고의 작품들이 이 신문에 다 실리잖아요. 이 신문은 각 학교에 이렇게 학생 수만큼 이렇게 전달이 되면 학생에게 그 신문이 다 한 부씩 전달이 되죠. 어때요? 아이들이 제가 나눠준 가정통신문은 거의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눠준 장곡타임즈는 버리고 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지고 가죠. 동네 신문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배포 문제가 해결이 됐죠. 장곡동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다 배포가 됐죠. 아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어교사의 골칫거리. 학교신문 만드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해결됐죠. 마을신문에서 다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간 이 작품들은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읽어요. 엄청난 독자예요. 신문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좋죠. 확실한 배포와 확실한 독자층 형성. 그리고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가 쓴 글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요. 어머, 민석이 시 너무 잘 썼더라. 그쵸? 민석이 잘 썼죠. 어때요? 동네가요, 학교에서 하는 교육 활동이 담론이 되는 동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민석이는 어때요?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겠죠. 야, 너 시 어쩌면 그렇게 잘 썼니? 시인 같았어. 어머, 그래요? 자, 얘 어때요? 아마 뒷골목에서 담배 못 필걸요? 어떻게 동네 스타가 그런 일탈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아닌 데서 온 마을이 키울 수도 없고요. 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온 마을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사가 할 수 있는 것, 수업을 하지만 그 수업의 내용이 동네 사람들의 담론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고 혹시 압니까? 그 아이가 시인이 될지, 그 칭찬을 통해서 내가 이 길로 한번 나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하려고 해요. 장곡중학교 동영상이 있는데 그중에 그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장곡중학교가 좀 학생 위주의 학생 자체였다면 학생 자체를 학급으로 좀 끌어들여서 학급과 학생회와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학급에서도 학생 자체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바뀌니까 교육과정도 바뀌었지만 학교 공간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부터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들은 있었고, 교장 선생님께 아이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건의를 들었고, 그 자취의 아이들이 저희들 매점 필요해요. 휴게 공간 필요해요. 선생님들이 뭘 걱정하는지 알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또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연수를 듣게 되었어요. 학생회장이랑 부회장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가서 그 연수를 들으면서 우리의 매점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께도 저희 아이들이 이런 매점을 만들고 싶다. 아이들한테 간식을 먹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기도 하지만 먹거리 교육이나 이제 쓰레기, 환경 교육, 그다음에 공정무역 같은 그런 다양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설립 목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컨퍼런스나 외부로도 연합회나 1박 2일로 막 교육도 들어가고 했었단 말이에요. 저도 진로도 이 활동하면서 찾았고요. 학교 의미를 좀 확장을 해보니까 굉장한 학습터가 지역에 산재돼 있고 지역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거죠. 동영상에 보면 아이들이 그 학생회가 된 아이들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휴게소도 필요하고 학생용, 그리고 매점도 필요하다, 그런 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게 공약 이행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교장 선생님께 여쭈고 학교 구성원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공간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매점 설치까지는 업주를 들어오라는 건 아닐 테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매점은 협동조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협동조합 연수를 받다가 깨닫게 됐고, 그거는 학생들 힘으로는 안 되고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돼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또 아이들한테 먹거리 교육도 하고 싶고 공유 경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협동조합이면 되겠다. 이 매점과 휴게실을 만들 때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이렇게 동영상에는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물론 도움을 줬죠. 그렇지만 그 구성원들은 잘 모르세요. 도움을 줬는지. 교장쌤은 아시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화면을 보시면 교장실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보이죠? 이 앉아있는 이 세 분이요, 동네 인테리어를 하는 젊은 대표들이에요. 시흥시에서 업체를 하는 젊은 대표들 세 사람이 지자체에서 연결을 했죠. 학생 휴게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휴게실 원해요 한다고 해서 어른들 마음대로 그 공간을 구성을 해버리면 사실 아이들이 잘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말
가고 싶은 공간을 아이들이 만들었을 때 더 잘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니들이 한번 마음대로 만들어봐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어떤 공간을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젊은 기업인 3명을 발굴을 해서 학교 학생들하고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렇게 연결된 그 청년 기업가들이 아이들과 함께 쭉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과 학습하고 그러면서 학생 휴게 공간을 만들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일을 하면서요. 처음에 자기들이 매점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 그 학생회만은 할 수 없는 일이라 게시판으로 모았어요.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은 학생들은 지원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40명 정도가 1, 2, 3학년 중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쭉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휴게 공간을 만드는 일과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 2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고민을 했어요. 아, 이 일을 동시에 어떻게 진행을 하지?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팀과 공간을 만드는 팀을 나누자. 그렇게 나눴더니 아이들이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애들 한 20여 명,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애들 20여 명이 나뉘어져서 일을 달리 진행을 했고요. 공간을 만드는 아이들은 청년 기업가 3명하고 같이 일을 했고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 협동조합을 돌아다니고 배우고 그러면서 진행을 했죠. 학교에서는 협동조합이 진행이 되려면 조합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으로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저 조합원 할래요 이렇게 나오고, 조합원이 없으면 협동조합은 굴러가지 않잖아요. 수업으로는 아이들이 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을 했고요. 물론 선생님들이 하지는 못해요. 그런 것들을 마을 선생님들이 오셔서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애들과 함께 그 학교 협동조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교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공부를 했고요. 공간을 만드는 아이들은 젊은 기업가들하고 어떻게 우리 학교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옆에 아이들이 이렇게 뭐 브리핑하는 장면 보이죠? 이거는 자기들이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게끔 학교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뭘 배우고 싶은지를 커리큘럼을 짜서 그 함께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 브리핑을 받은 학생들이 각자 또 자기 의견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쭉 계획을 짜서 공간 공부하고 협동조합을 공부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어머님들이 다양한 학교 협동조합을 가서 공부하는 장면, 물론 여기에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와 있었어요. 이게 지자체의 도움 없이 또 학교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아쉬운 거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고요. 또 옆에 있는 사진은 그 청년 CEO들하고 같이 가서 그 멋진 학교, 학생 휴게실을 가진 학교를 보는 거겠죠. 물론 협동조합이 같이 운영이 되면서 매점이자 동시에 학생 휴게실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공부하는 애들하고 공간을 공부하는 애들이 뭐 따로 또 같이 그렇게 방문하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청년 CEO들하고 함께 우리는 학생 휴게실이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견을 모아냈고요. 협의를 여러 차례 했겠죠. 그리고 청년 CEO한테 많은 걸 배웠겠죠. 인테리어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고 건축법은 어떻고 뭐 기둥을 허물 순 없어. 뭐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아이들이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 안 하고 배워가면서 그 지식에 맞게 공간을 구성을 하겠죠. 지금 보이는 공간이 아이들이 만들어낸 계획서,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또 여기 보이는 사진 모습은 아이들이
그 한쪽은 줄 서 있는 장면 있죠. 요거는 협동조합, 매점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하려고 줄 선 장면이고요. 또 한쪽은 아이들이 직접 설계한 그런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있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어른들이 설계를 했다면 저런 공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 위쪽에 있는 공간은요, 영화 구경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영화 관람을 할 때 자기들이 저기서 앉아서 뭐 엎드리거나 벽에 기대거나 누워서 보고, 그 다음에 반대편 쪽 하얀 벽면에는 영화가 펼쳐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의자만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 공간이요, 어떨 때는 교사들의 연수 장소가 되기도 해요. 연수도 할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걸 회의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는 저렇게 파라솔을 쳐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학교 공간이 아이들한테는 매점도 되고 학생 휴게실도 되지만, 교사들의 그 연수 공간도 되고, 마을 사람들의 회의 공간도 되고, 그 다음에 카페 같은 쉼터가 되기도 하는 공간이지요. 그리고 또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학교 안 체험교실이라는 곳이에요. 시흥시에는 이런 학교 안 체험교실이 8개가 있어요. 학교 안에 유휴교실이 남죠. 그 유휴교실을 지자체가 학교가 운영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 있죠.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목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배우고 싶죠. 그런 거를 학교가 그 유휴교실을 내놓으면 지자체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도예 교실이라면 도예 만드는 선생님 마을에 계시잖아요. 목공 선생님 마을에 계시잖아요. 이분한테 그 공간을 드리는 거죠. 그분은 학교에 들어오시는데 시설은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분은 시설을 공짜로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러는 대신 뭘 해야 되냐면요, 학교에 주당 10시간 아이들한테 무료로 수업을 해주시면 돼요. 주당 10시간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뭐 도예라면 미술 교사하고 융합 프로젝트가 펼쳐질 거고요. 목공이라면 기술 선생님하고 프로젝트가 펼쳐질 거고, 음악 교실이라면 음악 선생님하고 프로젝트가 펼쳐지겠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은 아이들의 수업 시간이 아닐 때는 그 마을 선생님이 그 공간을 작업실로 쓰시면 돼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목공 수업, 도예 수업, 음악 수업, 아니면 코딩 수업을 하면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셔도 돼요. 방과 후에도 하셔도 되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재료비만 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을 선생님의 그 수고비, 그 비는 지자체에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마을 사람 입장에서는 재료비만 가지면 내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목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을 교사 입장에서는 작업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학교 안에. 그리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교를 졸업하면 목공 기술을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도예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음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되는 거죠. 도예가 있는 학교 근처는 아마 마을 축제 때 도예 전시회라든가, 음악이 있는 학교라면 마을 음악회 같은 게 열리겠죠. 그런 그 문화적인 삶이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전체에 펼쳐질 수 있는 교육의 허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는 또 이런 데 투자할 만하지 않겠어요? 일단 장소만 세팅해 놓으면 마을 선생님한테 시간당 그 급료만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면 또 마을 선생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그런 방과후 활동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이들이 목공을 하는 장면과 마을 사람들이 목공을 한 장면, 그리고 완성해서 좋아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아이들이 만든 이 작품들이 아이들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선생님들 그 근무하는 책상 싹 다 교체했거든요. 아이들이 만든 작품으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마을 그 학교? 거기에 쓰이는 테이블, 의자도 아이들이 만든 작품으로 전부 다 세팅을 했고요. 우리 시흥시민 그 평생학습 시설인 행복학습타운에도 갖다가 벤치로 갖다 놨거든요. 아이들이 그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경험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이 책상은 어디에서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쁘고 멋지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만들고 그게 설치되고 그런 것들을 본 아이들은 아, 공익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내 안에 차오르는 기쁨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또 민주시민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을 만든 그 작품들을 사용하는 시민 역시 아, 이 아이들이 만든 작품 아무렇게나 앉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학교에 고마워해야지. 이걸 만들어준 아이들에게 고마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그 주민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곡중학교에 그 체육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체육관은 체육관뿐만 아니라 지하에는 뭐 그 주차장을 넣고 그리고 학생 식당 1층은 식당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2층은 체육관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 교육 과정이 몇 년 동안 거의 한 10년째 펼쳐지다 보니까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장곡 근처에 역이 생기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그 역으로 갈 때 차를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학교 주차장을 그 휴일에 이제 주민들이 그 주차할 수 있게 개방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학교 식당은 왜 전부 그렇게 네모난 탁자에 그렇게 군대식으로 밥을 먹어야 하니 동그란 벤치, 동그란 식탁에 앉아서 식당처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니? 그러면 공간적으로 그렇게 나쁘니? 뭐 안 나오니?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 식당이 주말이나 휴일에 주민들이 거기서 마을 잔치를 7, 8순 잔치를 열고 웨딩을 했을 때 피로연 장소로 쓰이면 안 되니? 왜 학교 식당으로만 써야 되니? 이 돈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왜 학교만 써야 되지? 이런 얘기들도 학교 안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체육관, 이 부대 시설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이면서 마을에 도움이 되며 우리한테 그 쓸모 있으며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디자인 같은 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미술 시간에 디자인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끊임없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다 완성됐을 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또 그때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구성원들의 생각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마을교육과정과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처음에 그리면서 나왔던 이야기들보다 더 좋고 확장적인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고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간, 이런 마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동네, 그런 동네야말로 진정한 마을교육 공동체이며 살고 싶은 마을, 그렇게 떠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마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리는 이상, 그리고 미래교육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은요, 그 시골의 마을과 도시의 마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자기 삶 아니면은 사생활 있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느슨하게 연대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의 나의 삶이 좀 나아지는 것, 점점 나아지는 것, 그리고 그 느슨한 연대가 회를 거듭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폭넓게 알아가는 것, 이게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계획서 자체에 뭐 배움 중심 수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권한 이항, 교장 교감 선생님의 권한 이항, 그리고 민주적인 생활 공동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말로만 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교사들의 그 운영해야 된다는 그 책무성,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학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르는 교육청의 적절한 정책, 지원, 그리고 연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데 그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그 어떤 부분에 막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정책은 한마디로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 디딤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감정, 연대의식 이런 게 있어야 공동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대의식이나 감정은 어떤 매개물이 없어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마을에 있는 주체, 각 다른 생각이 다른 혹은 다른 위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게 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그 부분에 지자체가 하는 다양한 그 평생교육, 그리고 학교가 하고 있는 학교교육,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됐고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단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됐고, 그 속에서 서로 협업한다든가, 그리고 평생교육이 진짜 글자 그대로 평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상상력과 현실에서의 실천을 있게 한 게 혁신교육지구라고 생각합니다.